제3장 75. 너에게는 쉬운 일만 시키라는 지시가 왔어. 너는 아직 병자니까 우리한테 매번 병자들만 보낸다 말이야. 공장 책임관이 말했다. 그는 요한 모리츠를 얄미운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에 든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다시 의심쩍은 표정으로 모리츠를 쳐다보았다. 독일에 온 지 2년 동안 모리츠는 항상 이와 같은 눈총을 받아왔다. 이렇다 할 잘못이 없는데도 언젠가는 일을 저지를 게 틀림없는 인간으로 의심을 받아온 것이다. 헝가리인이야? 전에도 헝가리인이 왔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 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는 싱긋 웃더니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모리츠 야노스, 헝가리인, 32세, 비숙련공, 1941년 6월 21일 독일에 왔음. 요한 모리츠는 서류에 씌어있는 것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2년 전부터 헝가리 시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일해온 나치 독일의 공장, 제작소, 수용소의 리스트를 읽고 있는 공장 책임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리스트는 매우 길었다. 여러 군데의 공장명도 들렸다. 모리츠는 자기가 이렇게 여러 장소를 거쳐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철조망에 둘러치진 12곳의 수용소, 그가 노동을 한 10군데나 되는 강제노동 수용소, 공장, 거리, 또 그곳에서 겪은 온갖 고통이 한순간 눈앞에 떠올랐다. 모리츠는 이곳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초를 참고 견뎌온 자기의 용기에 대해 책임관이 감탄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모리츠가 쓰라린 고초를 당해온 여러 장소의 이름은 흥미없다는 표정으로 읽어내려가다가 마지막 구절에 가서 멈추었다. 1943년 3월 8일 707 외국인 노무자 병원에서 퇴원함. 모리츠는 한 인간이 자기의 눈물 어린 고초의 리스트를 아무 감동도 없이 읽어내려가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책임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연필을 집어 서류 한 구석의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 넣었다. 1943년 3월 10일 코노프 운트 존 단추 제조공장에 취업. 그리고는 그 리스트를 바로 그것과 똑같이 생긴 다른 리스트가 잔뜩 들어있는 서랍 속에 집어넣고 나서 다시 모리츠를 쳐다보았다. 규율, 복종, 근면, 질서,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공장의 표어다. 우리 공장에는 독일인 여자 노동자들도 있다. 특히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주의를 준다. 독일 부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최저 5년형의 처벌을 가한다. 우리 공장의 감독관은 이 조항에 특히 엄격하다. 독일 부녀자는 모두 몸에 호신용 패쪽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는 날에는 5년간 징역살이형이다. 그러니 만져서는 안 될 때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줄 안다. 또한 여자에게 다른 기대를 갖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말아야 한다. 네가 오기 전에 여기 있던 헝가리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 녀석이 왔을 때도 나는 오늘 너에게 한 것 같이 일일이 주의를 주었는데 그는 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아마 컴컴하니까 여자와 함께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안 모양이지. 그러나 우리 대독일은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사치 알고 있다. 이불 속에 숨어도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당장 우리에게 들키고 만다. 심지어는 너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알아맞힌다 말이야.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루에 10번씩이나 사진으로 찍어둔단 말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공장은 전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가 보고 듣는 것은 모두 군사 기밀이다. 외국인 노무자는 공장의 제품, 제조방법, 수량 등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일 알려고 하다간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 해. 지난 1월에는 이탈리아 녀석 하나가 사형당했어. 오늘도 코노프운트 존 공장의 비밀을 탐지하려던 체코인 한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책임관은 일어서서 요한 모리츠를 데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일한 헝가리인들은 모두 신통치 않았어. 그들은 지금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지. 한 녀석은 사보타주를 하다가 20년의 강제노동형을 받았다. 나는 원래 예외라는 걸 믿지는 않지만 너만은 제발 그 예외이기를 바란다. 책임관은 상자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레일의 한 끝에 있던 노동자가 상자 한 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작은 자동 수레에 실었다.
책임관이 그 노동자 가까이 갔을 때 자동 수레는 상자를 잔뜩 싣고 레일 위를 달렸다. 그러자 또 다른 반 자동 수레 한 대가 노동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노동자는 갑자기 나타난 그 수레에다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쇠사슬이 운반해준 상자들을 차례차례로 실었다. 무척 무거워 보이는 상자였다. 내일부터 너가 할 작업이다. 간단한 일이지. 공장에서 실어보내는 상자를 받아서 창고로 가는 반자동 수레에다 실는 거야. 규율을 엄수해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나?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저 기계적으로 몸을 굽히고 팔을 벌려 단추 상자를 들어 자동 수레에 옮겨놓는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옆에 누가 와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계는 규율의 문란을 용서하지 않는다. 기계는 무질서와 태만 그리고 인간의 나태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야. 요한 모리츠는 감독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너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랬다간 기계가 당장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너는 모든 주의력을 너의 동료인 로봇에 쏟아야만 해. 너에게 상자를 운반해주는 기계 노동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는 그저 몸을 굽혀 기계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 자동 수레에 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책임감은 이렇게 말하며 희죽 웃었다. 요한 모리츠는 자기의 동료라는 로봇의 팔을 보려고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책임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로봇이 인간에게 적응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너 자신이 그에게 적응해야 하고 너의 동작을 로봇의 동작에다 맞추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저쪽은 완전 무결한 노무자지만 넌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야. 어떤 인간도 완전 무결한 노무자가 될 수는 없어. 오직 기계만이 가능할 뿐이야. 그러므로 일을 배우려면 기계를 주시해야 하는 거야. 알겠나? 기계는 너에게 규율과 감시와 질서와 안전을 가르쳐 줄 거야. 그걸 잘 흉내내면 너는 1급 노무자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절대로 1급 노무자는 되지 못할 거다. 너는 헝가리인이니까. 헝가리는 공장에 들어오면 기계는 보지 않고 여자에만 눈독을 들인단 말이야.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헝가리인이 아니라 루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 얘기도 하고 자기가 있던 감옥이며 부다페스트에서 고문당한 얘기도 하고 싶었으나 책임관은 말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자를 날라오는 기계를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기계에서 눈을 돌려 모리츠를 쳐다보았다. 경멸에 찬 눈빛이었다. 모리츠는 그의 경멸하는 눈길이 자기의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서 부다페스트의 감옥과 지조간 바르가의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인간은 열등 노무자야. 특히 동방인은 더하지. 너희들 동방인은 기계보다 더 뒤떨어진단 말이야. 너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동방인이야. 게다가 헝가리인이고 병원에서 갓 퇴원한 병자야. 그게 바로 너란 말이야. 요한 모리츠는 책임관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일을 잘 하겠다고 말해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기계와 비교되겠나? 너는 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야. 책임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리츠를 훑어보았다. 너를 기계와 비교한다는 건 기계에 대한 모욕이다. 기계는 완전 무결하지만 너 같은 건 기계의 노예로도 쓸 수 없는 인간이야. 자, 나를 따라와. 작업복을 줄 테니. 공장 안에선 작업복 이외의 옷은 입을 수 없어. 노무자의 옷은 성직자의 제복과도 같은 거야. 너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다. 너희들 헝가리인은 여자에만 눈이 팔려 있거든. 너희들은 모두 야만인이야. 참. 76. 이튿날 새벽 4시 요한 모리츠는 혼자 시멘트로 된 큰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에 배당받은 자동수레 곁으로 갔다. 작업시간 전까지는 아직 5분이 남아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전신을 덮은 푸른 작업복을 입고 나막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은 세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처음에 그는 발끝으로 그리려 했다. 혼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막신은 여전히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방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그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이름은 아니었지만 부르는 것이 자기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건 확실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때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확하게 들려왔다. 살베 스크라베, 이거는 안녕하시오 노예라는 뜻이랍니다. 노예. 검은 머리칼과 커다란 눈과 검은 수염, 그리고 사기처럼 하얀 이빨을 가진 얼굴이 실장으로 된 작은 들창놈으로 보였다. 해골처럼 여인 그 젊은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두 눈으로 모리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몸뚱이는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마치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다시 살베 스크라베 하고 말했다. 내 이름은 야노스 모리츠요. 모리츠는 그 젊은 사나이가 살베 스크라베라는 사람과 자기를 혼돈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공장 사이렌이 울기 시작했다. 기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리츠는 난관히 자기 자리로 가서 섰다. 검은 머리의 사나이는 들창가에 한동안 서서 다정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는 모리츠의 대답을 듣고 나서도 떠나기 전에 다시 모리츠를 쳐다보며 살베 스크라베 하고 했다. 요한 모리츠는 레일 위에 나타난 첫 상자를 들어 빈 자동 수레에 실었다. 상자가 그처럼 무겁지만 않았다면 7살 먹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리츠는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단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한번 보고 싶었지만 상자는 모두 봉해져 있었다. 혹시 열려 있다 해도 덮개를 들추고 그 속의 단추를 들여다볼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1월에 이탈리아인 한 명이 사형되었다. 그리고 오늘 체코인 하나가 재판을 받는다. 모리츠는 그 체코인이 코노프운트 존 공장의 기밀을 탐지하려다 체포되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는 그 체코인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지금쯤 틀림없이 판사들 앞에 서서 단추 공장의 비밀을 알아내려 한 것을 사죄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또 모리츠는 목이 잘린 이탈리아인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이탈리아인들을 보아왔다. 모두 아주 명랑한 사람들이었다. 사형을 받은 그 사나이도 틀림없이 명랑한 성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고 예쁘장한 콧수염을 기른 이탈리아인의 머리가 웃음을 머금은 제 사형대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요한 모리츠는 우연히 덮개가 달린 상자가 자기 앞에 오더라도 결코 단추를 보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단추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목이 달아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단추가 틀림없이 군수품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상자를 들어 빈 자동 수레에 실었다. 상자가 실린 자동 수레는 그가 보지 못한 사이에 가버렸다. 그는 상자를 실으며 상자 속에 대체 어떤 단추들이 들어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해군용도 있을 거고 육군용도 있을 것이며 공군용도 단추도 있을 것이다. 검은 단추도 있고 금단추, 감색 단추도 있겠지. 모리츠는 자기가 안고 있는 상자 속에 금단추가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금단추가 제일 예쁘니까. 작은 금화 같은 해군들이 다는 그런 것 말이다. 이 상자 속엔 틀림없이 해군용 단추가 들어있을 거다. 그때 문득 책임관의 말이 생각났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안다. 네 생각을 사진으로 찍어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단추 속에 든 단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자 속에 든 단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비밀이니까. 모리츠는 공장의 비밀을 조금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한참 후 그는 독일군이 이 많은 양의 단추를 만들어 어디에 쓰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그가 본 독일의 사병이나 장교들이 군복의 외토에는 모두 단추가 달려있었다. 그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단추들은 새 군복에 달 단추이리라. 요한 모리츠는 조용한 강의 흐름처럼 차례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상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단추가 들어있을 것이다. 독일군 전원의 군복에 달고도 남을 만한 양인데 아마 군인들 모두에게 새 군복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 이처럼 많은 단추를 만드는 모양이지. 요한 모리츠는 전쟁이 끝난 후 군기를 앞세우고 군악에 발맞추어 도시의 광장을 행진할 군인들에게 입히기 위해 새 군복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때 모든 군인은 태양처럼 빛나는 금단추를 달고 있으리라. 요한 모리츠는 싱긋이 웃었다.
그는 벌써 그 요란한 행진을 구경하는 군중 속에 끼어 모든 장교와 사병들이 달고 있는 단추들, 그리고 장군들이 달고 있는 단추들까지도 자기 손을 거쳐간 것임을 알고 자랑스러워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옮기고 있는 단추는 어느 장군의 군복에 꿰매질 거야. 그리고 장군들의 외투와 군복은 모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상자 속에 든 단추로 장식될지도 몰라. 장군 한 사람에게 이 상자 전체의 단추가 필요할지도 모르지. 요한 모리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느라고 자기 앞의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상자는 레일을 벗어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모리츠는 급히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벌써 다른 상자들이 그 자리로 다가왔다. 두 번째 것도 레일을 벗어나 더 큰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모리츠는 그것도 들어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떨어진 상자를 팔에 안았을 때 세 번째 상자가 그의 등을 치며 굴러지는 바람에 팔에 안고 있던 두 상자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모리츠는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공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네 번째 상자도 와서 굴러떨어졌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섯 번째 상자도. 모리츠는 단위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떨어진 상자는 그대로 두고 뒤에서 오는 상자들을 자동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다른 굴러떨어진 상자들을 쭉 올릴 때까지 제발 좀 멈춰달라고 사정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모리츠는 공포에 찬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야단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낮 12시가 되자 기계가 멎었다. 그때까지 그는 줄곧 자기의 실수가 발각되어 벌을 받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떠나서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다른 자동 수레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다. 이제는 누구도 자기가 범한 실수를 모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계 장치는 자동으로 움직이던 모든 자동 수레와 함께 상자 5개를 치른 채 레일 위에 우뚝 멈춰버렸다. 모리츠가 손으로 밀어보았지만 자동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자동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모리츠는 상자를 안아 저쪽 창고까지 나르고 싶었으나 겨우 자동수레 크기만큼 뚫린 창고 벽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모리츠는 가슴에 상자 2개를 안은 채 우뚝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그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모리츠는 깜짝 놀라 상자를 자동수레 위에 올려놓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작은 들창문 뒤로 검은 눈에 얼굴이 앙상하게 여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바로 오늘 새벽에 그에게 말을 걸었던 그 젊은이가 다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살페스크라베. 그는 또다시 말했다. 모리츠는 그 말을 듣자 상자와 그가 저지른 잘못을 잊어버리고 웃어버렸다. 내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야노스 모리츠입니다. 다른 사람과 혼돈하신 모양입니다. 그 젊은이는 입을 크게 벌려 새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살베스크라베 하고 외치고는 창문 뒤로 사라졌다. 모리츠는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검은 눈의 사나이가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 그 살베스크라베라는 사람이 자기와 무척 닮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는 그 젊은이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 동료들을 모두 살베스크라베라고 부른다는 걸 알았다. 그는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살베스크라베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안 일이지만 그의 이름은 조제프였다. 77. 모리츠가 단추 공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달이 흘렀다. 그는 이제는 상자를 놓쳐버리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상자가 자기 앞으로 오면 그는 곧 자동 수레로 옮겨 놓았다.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담겨있을 단추 생각이나 그것을 달 장군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새 군복에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빛나는 단추를 달고 광장을 행진할 군인들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상자를 옮겨 놓는 일에만 열중했다. 요한 모리츠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공상도 하지 않았다. 벙글벙글 웃으면서 사형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이탈리아인의 얼굴도 이제는 상상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나자 그는 이 공장에 처음 오던 날 재판을 받는다는 그 체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죄 선고를 받았을까? 혹은 사면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처음 한순간뿐이었다. 이제 모리츠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기계실로 들어가면 언제나 그 프랑스인이 용광로 들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살베 스크라베 하고 외쳤다. 살베 스크라베. 모리츠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웃어 보이고 곧장 다니의 자기 자리로 올라가 단추가 가득 든 상자를 기다렸다. 한 번은 좀 손쉽게 일을 해볼 생각으로 상자 2개를 한꺼번에 들어서 자동 수레에 옮겨 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레일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쇠사슬이 상자 끝에 닿자 물어 뜯는 듯한 소리가 났던 것이다. 모리츠는 누군가가 자기 이빨이라도 뽑아내는 듯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그는 상자를 한꺼번에 2개씩 실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기계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계가 바라는 대로 자기는 조절해야 했다. 설사 상자를 한꺼번에 5개 실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계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게 되었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 일은 쉽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다. 전에 힘든 노동을 할 때는 땀을 흘렸고 피곤해서 두틀거렸는데 지금은 땀도 흘리지 않았고 투정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요한 모리츠는 전에는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시간도 더 빨리 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상자를 들어서 자동수레에 옮겨 싣는 동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영상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과 공상이 그의 머리를 떠난 것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일은 팔뿐만 아니라 머리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나 뇌가 딴 곳에 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들은 항상 거기 상자 곁에, 기계 곁에 있었던 것이다. 요한 모리츠는 자기의 존재가 물기 빠진 식물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 자리에 누울 때도 몸을 굽혀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이 느껴졌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상자를 옮겨놓고 허리를 펴고 잠시 쉬면서 다른 상자가 올 때까지 한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일단 잠이 들면 꿈도 꾸지 않았다. 이마와 두 눈에는 거무스레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대지의 빛깔이 아니라 기계의 빛깔을 띤 것이었다. 요즘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나르는 상자 속에 단추가 들어있다는 것조차 잊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것이 생각날 때면 빈 것이 웃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가뭄 후의 땅처럼 메마른 웃음이었다.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한 모리츠는 수용소의 의무실로 옮겨졌다. 78. 요한 모리츠는 지금 의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판잣집에 있었다. 창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온 지 4주일이 되었다. 그는 폐를 앓고 있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그대로 녹아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공장 생각만 했고 어서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겨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오늘은 주위가 떠들썩했다. 의사들이 와서 한 바퀴 도는 것이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깨끗이 씻은 향긋한 살냄새가 풍겨왔다.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잘 알고 있는 냄새였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눈을 떠보았다. 군복을 입은 한 여자가 침대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금발의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비누 냄새와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났다. 그녀는 거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 2사람과 의무소의 의사들이 서 있었다. 그 여자가 그를 바라보는 동안 의사 하나가 물었다. 이 사람입니까? 그녀는 모리츠의 침대에 붙어있는 환자 카드를 읽고는 의심쩍은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독일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의심을 품은 눈초리로 사람을 쳐다보았다. 헝가리 사람? 그녀가 물었다. 이탈리아인과 같이 이 사람도 위험 분자예요. 젊은 여자는 2손으로 이불 자락을 들추고 모리츠의 가슴을 드러내 놓았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털이 많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모리츠의 침대 곁을 떠나 다른 침대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 그중 몇 사람은 이불을 들춰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문제의 인물을 찾지 못했다. 헌병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 냄새, 단지 물과 비누와 향수 냄새만이 아닌 그 냄새는 그 여자가 나간 뒤에도 계속 방 안에 감돌았다. 모리츠는 스잔나와 율리스카의 살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던 것을 기억했다. 너희 동료들 중에 하나가 어젯밤 어느 독일 여자와 잤다.
지금 나간 여자가 그 현장을 보았어. 여자는 붙잡혔는데 남자는 도망치고 말았지. 갈색 피부에 가슴에 털이 많이 난 남자라고 하던데 여자는 끝내 이름을 대지 않고 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꼭 그 녀석을 붙들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5년간 영창 신세지. 불쌍한 녀석. 의사가 말했다. 의사는 네덜란드인이었다. 붙잡혔구나.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더니 말했다. 모리츠도 상반신을 일으키고 밖을 내다보았다. 두 손이 묶인 한 세르비아인이 창문 아래로 지나갔다. 검은 머리의 미남자였다. 그는 두 헌병 사이에 끼어 걸어갔다. 모리츠는 그 사나이를 알고 있었다. 제사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명랑한 청년이었다. 꼭 찾아내고 말 거라고 했잖아요. 군복을 입은 여자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79. 모리츠는 조제프 곁에 있을 땐 무서운 것이 없었다. 조제프는 모리츠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모리츠를 두렵게 했다. 공장에 있을 때는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레일 위에 너무 늦게 옮겨 놓을까 싶어 두려웠다. 독일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무서웠다. 또 어쩌다가 단추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났다. 결국 그는 모든 독일인을 무서워했다. 독일 남자뿐만 아니라 독일 땅과 독일 말 그리고 그가 호흡하는 공기까지도 독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다. 루마니아에서 유한 모리츠는 감금당하고 배를 골았으며 매를 맞았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살을 한 점 한 점 뜯어낸 헝가리인들도 그다지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었다. 요르그 요르단도 역시 한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리츠는 그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모리츠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인간이란 착하면서도 동시에 심술궂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보다 덜 착하고 어떤 사람은 더 심술궂다. 루마니아에서 주먹으로 때려 그의 이를 2개나 부러뜨린 주니도 나중에는 그에게 담배를 한 대 주었다. 헝가리에서 벌겋게 달군 쇠로 그의 발바닥을 지지던 헌병들도 나중에 물과 담배를 주었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었다. 매일 빵과 더운 커피와 수프를 주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루마니아의 운합하는 일이나 헝가리의 참호공사보다 훨씬 쉬웠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에서는 살기가 더 힘들었다. 모리츠는 독일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목을 베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걸 믿는다는 건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아무 죄도 없이 두 손을 결박당한 채 끌려갈 것만 같았다. 설사 그가 단추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감옥으로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사람들은 기계처럼 악질이었다. 어쩌면 기계는 악질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생각만큼 고약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리츠는 기계 곁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 그는 말라 비틀어졌고 두려웠다. 모든 기계와 그리고 기계를 닮은 인간들이 무서웠다. 그는 독일인과 기계 속에 있으면 고독함을 느꼈다. 너무도 외로워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프랑스인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조제프가 그를 만나러 왔다. 실베스크라베, 모리츠가 웃으며 대답했다. 조제프는 자기의 인사말에 이런 식으로 대꾸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모두 노예들이거든.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서로 상기시키는 게 좋지. 만일 우리가 노예라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우리는 항상 그걸 의식해야 해.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요한 모리츠와 조제프는 의무 속 그늘에 있는 잔디에 들어누워 있었다. 조제프는 모리츠에게 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리츠는 그녀의 이름이 베아트리스이고 파리에 살고 있으며 검은 눈을 갖고 있고 조제프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프랑스인이 그녀 얘기를 너무나 자세히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모리츠는 미래의 어느 날 만약 베아트리스를 만나게 된다면 수천 명 가운데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녀의 목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음성은 샹숑과도 흡사했다. 모리츠에게는 베아트리스가 자기와 조제프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조제프의 곁에 있으면 늘 그들 세 사람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베아트리스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될 정도였다. 80.
모두 의무실로 모여 수용소 소장이 확성기로 명령을 내렸다. 또 수색을 할 모양이지. 모리츠는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에게 또 뭘 원하는 거야? 조제프는 그를 따라오며 불평했다. 그 프랑스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일요일 오후까지 판잣집 속에 틀어박혀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자들은 몇 사람씩 때를 지어 마당을 떠났다. 활짝 깬 따뜻한 날이었다. 모리츠와 조제프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철조망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모리츠가 말했다. 군용 트럭 세 대가 마당으로 들어와 그들이 있는 창문 밑에서 멈추었다. 요즘 수용소에는 여자들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다른 수용소에는 이미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로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자기들을 위한 여자들이 말이다. 세 대의 군용 트럭에는 여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갈색머리, 금발머리, 그리고 빨간머리의 여자들이. 저것 봐, 정말이지?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거기에 와 있었고 모리츠는 여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 여자들은 모두 얼굴에 분칠을 하고 연지를 발랐으며 엷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포로들이 잔뜩 모여있는 창문을 쳐다보며 깔깔대며 웃더니 트럭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트럭 밖으로 뛰어내릴 때마다 바람에 치마가 휘날려 가지각색의 얇은 슬립과 팬티 그리고 허벅다리 윗부분까지 드러나 보였다. 모리츠의 등 뒤에서 포로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웃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여자들은 트럭에서 내려서는 안 돼. 아직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수용소 소장이 명령했다. 확성기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딱딱하고 위협적이었다. 소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뒤돌아서서 내릴 때처럼 재빨리 다시 트럭에 올라 빽빽하게 붙었었다. 명령이 내리기 전에 내렸다고 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트럭으로 다시 기어 올라갈 때에도 포로들은 그녀들의 무릎과 슬립과 부드러운 가지각색의 팬티를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겁을 먹은 듯 했다. 한 방에 여자 10명씩 배치한다. 여자들의 체류 시간은 저녁 9시까지. 각 방 반장은 계획 진행을 위한 특별 조치를 지시받았으니 질서 및 규율의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확성기는 잠잠해졌다. 여자들은 조용히 트럭 위에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러워서 프랑스인이 이를 갈며 말했다. 모리츠는 그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돌아보았다. 조제프는 화가 나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자들은 조를 짜서 질서 있게 하차하라. 확성기에서 명령을 내렸다. 여자들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들은 트럭에서 뛰어내리자 5조로 나뉘어졌다. 각 반의 반장 5명이 여자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여자들은 연방 웃으며 그들을 따라갔다. 모리츠는 계획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호기심이 생겼다. 여자들이 포로들과 자러 온 것은 알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포로들에게 여자를 안겨주지 않으면 일의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독일인들은 일이 잘 되기를 바랐다. 여자들을 불러온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노무자들이 단추공장에서, 제사공장에서, 그리고 주조공장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남자들이 여자와 자고 나면 왜 일을 더 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각 방에 배치된 여자와 포로들이 어떤 순서로 자게 될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막사 안은 넓고 침대도 많았다. 남자는 많은데 여자 수는 너무 적었다. 그러므로 포로 한 사람이 여자 하나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아마 여자들이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 다니겠지? 모리츠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갈 때 여자들은 창피스럽게 여기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창문에 철조망을 둘러친 이런 곳에서 여자들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여자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이다. 반장이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실행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하는 모양이었다. 여자들은 아주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이봐, 아까 있던 곳으로 안 가겠나? 조제프가 물었다. 모리츠는 프랑스인과 같이 방을 나왔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문간에서 여자들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향수와 분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들은 밖으로 나가는 조제프와
요한 모리츠를 쳐다보고 깔깔대며 웃었다. 그들을 피해 도망간다고 놀려대기도 했다. 요한 모리츠는 한 여자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손은 촉촉하고 향기로웠다. 살베 스크라베, 조제프가 여자들 곁을 지나면서 말했다. 여자들은 대답 대신 큰 소리로 웃으댔다. 조제프 자신은 웃지 않았다. 그는 침울해 있었다. 마당으로 나온 그는 풀 위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모리츠는 그의 곁에 누워 여자들을 생각했다. 조제프도 그녀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넨 가고 싶거든 가, 프랑스인이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네, 모리츠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프랑스인이 모리츠 곁에 있으면서 베아트리스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들은 강제 수용소의 폴란드 여자들이야. 수용소에 들어온 여자들은 반년 동안만 저 짓을 하면 석방이 되지. 그러나 반년 동안에 그녀들은 완전히 몸을 망쳐버리고 말지.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곧장 병원이나 보호소 아니면 공동묘지 행위란 말이야. 난 그제 그게 저 여자들의 직업인 줄 알았는데,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비로소 그 여자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로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저 여자들은 장녀가 아니야. 장, 갈로 속에 프랑스인은 늘 모리츠를 그렇게 장이라고 불렀다. 됐네. 장. 저 여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노예들이야. 저들은 아무 연장도 없이 가냘픈 빈손으로 자기들을 얼매해 놓은 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야. 참으로 용맹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가엾게도 저들은 쇠사슬을 끊기는커녕 자기 살만 깎게 되지. 노예의 사슬이란 인간의 육체보다 더 튼튼하니까. 저녁 9시가 되자 여자들은 수용소를 떠났다. 트럭에 올라탈 때 여자들은 아까처럼 웃지도 않고 담배만 피워댔다. 살베 스크라베, 조제프는 떠나가는 그 여자들에게 동정 어린 진지한 음성으로 외쳤다. 그날 밤 그 프랑스인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81. 장교들이 발칸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야. 신뢰되지 않도록 공손해야 하네. 그분들은 CKW, 국방총사령부입니다. 국방총사령부의 장교들이니까. 공장 감독관이 요한 모리츠를 사무실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문 앞에서 적어도 1시간이나 기다린 후에야 안으로 들어갔다. 담배 연기와 포도주 냄새가 목구멍을 찔렀다. 탁자 위에는 컵과 빈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모리츠가 들어가도 누구 하나 머리를 돌려 쳐다보지 않았다. 요한 모리츠는 등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자기가 능숙한 통역이 못 된다는 것을 알리고 단추 상자가 있는 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적어도 거기는 조용하고 연기로 숨 막힐 지경은 아니었다. 장교들의 바지에 쳐있는 붉은 줄이 참으로 근사하게 보였다. 모두 젊은 장교들이었다. 그중 한 장교가 모리츠 곁으로 가까이 와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더니 고무풍선을 가지고 놀듯 이쪽 저쪽으로 마구 돌렸다. 그는 모리츠의 오른쪽 옆 얼굴을 살펴보고는 또 왼쪽 옆 얼굴을 주시해 보았다. 돌아서 하고 뒤로 세워놓고는 뒤통수를 살핀 다음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턱 아래에다 손을 넣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하고는 이빨까지 들여다보았다. 그 다음엔 옷을 벗어 하고 명령했다. 요한 모리츠는 작업복을 벗어 벽 쪽 바닥에 놓았다. 장교는 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옷을 벗는 동안 장교는 모리츠의 동작을 하나하나 감시하듯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쪽을 본 채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모리츠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돌격대 대령이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를 멈추고 벌거벗은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요한 모리츠의 주위를 빙 둘러쌌다. 그는 통역으로 호출당해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지금 대령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서커스단에서 하는 정명이 생각났다. 정명을 하기 위해 마술사는 객석에서 한 사람을 무대로 올라오게 한 다음 그의 호주머니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나 토끼, 새 등을 끄집어냈었다. 모리츠가 알고 있는 정명이란 그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대령이 그를 세워놓고 정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에 있을 때 서커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명을 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요한 모리츠는 퍽 재미있을 거라는 호기심이 생겨 싱긋이 웃었다.
그는 정명이 두렵지 않았다. 마술사에게 불려나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좀 놀랄 뿐이었다. 자기도 대령이 겨드랑이 밑이나 주머니에서 토끼나 고양이나 새를 끄집어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모리츠는 줄곧 대령을 쳐다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요한 모리츠는 마술사를 좋아했다. 천년을 연습해도 나는 그들 같이는 못할 거다 하고 모리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대령이 요술까지 부릴 줄 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늘 마술사는 악마의 종이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생각나자 약간 겁이 났다. 그는 이젠 웃지 않았다. 악마는 언제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10분 전에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죠. 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대령님께서 부탁하신 발카는 통역사입니다. 공장 감독관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통역할 사람을 보내라고 부탁한 것을 깜빡 잊고 있었군. 난 저 사람이 들어온 순간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네. 대령은 요한 모리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령이 자기 겨드랑이에서 토끼를 끄집어낼 때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대령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는 서커스단의 마술사는 늘 그런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허리를 꼬으며 웃어도 마술사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모리츠는 폭소가 터져 나올 때를 기다렸다. 그 자신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웃어본 것도 정말 오래전이었다.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과 10분 전에 이 사람을 처음 보았고 아직 말 한마디 주고받은 일이 없어. 그러나 나는 과학적인 근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사람의 생애와 3세기에 걸친 그의 가문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 요한 모리츠는 군대 시절에 본 서커스에서도 이와 같은 숫자 프로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마술사가 객석에서 누군가를 불러내어 그 사람의 나이와 이름과 결혼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을 알아맞힌다. 사람들은 모두 마술사가 이런 사실을 알아맞히는데 놀란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는 그런 종류의 증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지 하는 것은 고양이나 토끼 등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대령이 그런 마술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다. 서커스를 볼 때마다 그는 마술사 앞에 바짝 가서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술사는 그 아닌 다른 사람을 골라내곤 했다. 인종에 관한 지식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일으켰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어도 100년을 앞섰을 것이요. 하지만 나도 이 벌거벗은 사나이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이 어떠한 혼인을 했으며 어떤 풍습을 가졌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요. 뮬러란 이름의 그 대령이 말했다. 믿어지지 않는데? 장교들은 이렇게 말하며 요한 모리츠의 주위를 좁게 둘러쌌다. 두개골의 구조와 이마, 콧등, 얼굴의 골격, 전신의 뼈대, 그리고 특히 흉곽의 구조와 쇄골의 위치로 미루어 보면 이 사나이는 오늘날 라인강 연안, 룩셈부르크, 트란실바니아, 오스트리아에 소수 남아있는 게르만족에 속합니다. 중국과 미국에도 18가족이 존속해 있지만 그들의 존재를 발견한 지가 불과 전쟁 발발 몇 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올라 있지 않소. 영웅족이라고 불리는 게르만족에 관해서는 우리는 얼마 후 특집으로 간행될 통계에서 처음으로 정확하고도 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거요. 이 일족은 지금 넉넉 잡아 10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그들의 조상은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독일 남서부에서 계속 이민을 떠났어. 이 종족은 가장 순수한 독일 인종인데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해진 온갖 압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여러 종류의 혼혈 사이에서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가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때때로 개인의 본능을 초월하여 보존의 본능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 소속된 영웅족은 우리 민족이 가진 자기 보존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를 실증해주고 있어. 이 청년의 조상들이 낯선 땅에서 300~400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위에 훨씬 더 매력적인 외국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종족에 속하는 여성만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민족의 자기 보존 본능,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타민족과의 결합인 혼혈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혈육의 정의였지요. 이 가족의 전 역사를 들춰보면 다른 민족의 여성과 결혼한 애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요. 결혼한 얘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요. 그래서 4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은 역시 그의 조상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어. 즐기면서도 비단길 같은 검은 머리칼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영웅족의 머리칼이요. 4세기 전의 그 머리칼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것과 혼돈될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서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이것은 게르만 계통의 주요 민족의 머리칼과 비교하면 약간 더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것이지요. 이 청년의 코, 이마, 눈, 턱은 4세기 전에 그린 우리나라의 목판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요. 장교들은 모리처의 머리와 머리칼을 만져보고는 한결같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모리처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자세히 선을 보인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영웅이 된 것이라 그러나 장교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렵기도 했다. 그는 그들의 찬양, 그들이 보석과 떡갈나무 잎이 달린 흥장을 단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보낸다는 걸 모리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찬양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다. 밀로 대령은 마치 트로아 이메랄코 교회의 성녀 포라시바하 미라크로즈의 유물이라도 만지는 것 같은 감탄과 존경이 듬뿍 어린 표정으로 요한 모리처의 어깨를 만졌다. 요한 모리처는 동부전선에서 싸운 적도 없고 또 아무런 무운도 세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두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가 영웅족이라고 부르는 이 종족은 가장 위대한 민족적 영웅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은 나에게서 축제일 것 같은 날이요. 이렇듯 그 종족의 전형적인 표본을 발견한 날이니까 말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조상 중에도 영웅족의 처녀와 결혼한 인물이 한 사람 있었어.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전사하고 말았으니까.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나는 이 청년의 사진에다 인체 측정과 역사적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현재 내가 집필 중이며 로젤베르그 박사의 지도 아래 벌써 10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논문에 삽입하겠어. 박사님은 내 논문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요. 축하드립니다. 장교들은 그를 향해 차렷 자세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대령은 감격해서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는 오른팔을 들어 답례를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모리츠는 부동자세로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네 고향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트란실바니아 중 어디인가? 대령이 물었다. 트란실바니아입니다. 요한 모리츠가 대답했다. 장교들은 감탄하며 환성을 질렀다. 밀로 대령은 기쁨으로 희색이 만면했다. 이 청년의 정확한 주소를 맞춰보겠어. 밀로 대령이 말했다. 그리고 모리츠에게 물었다. 자네는 티미슈아라 아니면 브라쇼브, 그렇지 않으면 스제크멘 지방 출신이지? 스제크렐 지방입니다. 로리츠가 대답했다. 틀림없지. 이렇게 말하며 대령은 기뻐서 두 손을 비볐다. 틀릴 리가 없거든.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박물관의 초상화실에 있는 영웅족 중 한 인물이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 나는 영웅족의 초상화를 잘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은 나중에 내 서재에서 보게 될 거요. 채색까지 한 판화도 있을 거요. 여러분, 이 청년은 영웅족의 완전한 전형적인 인물, 내 이론에 꼭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대령은 공장 감독에게 모리츠의 명부 카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기가 막혀서 대령은 모리츠의 카드를 읽어보더니 벌컥 화를 냈다. 영웅족의 이론이 야노스란 이름을 가질 수는 없어. 이 이름은 하나의 모독이야. 대령은 모리츠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침울해 보였다. 자네 아버지가 야노스란 이름을 지어주었나? 대령이 물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제 이름은 야노스가 아닙니다.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그는 자기 이름은 이온이라고 일러주고 싶었다. 영웅족의 이론이 자기 아이들에게 독일 책력에도 없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모순된 일이야.
이런 과거 4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야. 이 청년의 이름은 결코 야노스일 수가 없어. 대령은 다시 모리츠를 쳐다보았다. 이번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모리츠 이름이 야노스가 아니라는 말이 반가웠던 것이다. 그럼 누가 야노스란 이름을 지었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독일에 왔을 때 제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야노스가 아니야. 영웅족들은 과거에도 이런 모욕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영웅족의 이름을 많이 바꾸었지만 결코 그들의 혈통만은 바꿀 수 없었어. 영웅족의 피는 그야말로 수정 같은 눈물방울처럼 순수하거든. 대령은 곧장 감독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 청년은 오늘부터 국립민족문제연구소 관할로 배치하였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표본이니까. 그럼 공장에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까? 감독관이 물었다. 안 해도 돼. 그에 따른 특별 법규는 후에 전달해 주겠다. 대령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과학은 눈부시게 진보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까지는 아직도 멀었어. 이 엄선된 표본, 극히 흥미있는 한 인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든 귀중한 전형을 보호하는 인류원에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유럽에는 갖가지 종류의 조류와 동물을 선택하여 보존하는 동물원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인류원의 창설은 지연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막대한 손실 아닌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들은 흥미있는 인디언의 표본을 수용해둔 공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장차 우리 유럽에도 그것이 창설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에 이겨야 한다. 다음 회합 때는 처음으로 인류원 창설을 제의해봐야겠어. 그렇게 되면 과학은 표본을 확보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그 인종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게 되리라. 이 영웅족을 이루는 그 인류원을 장식할 최초의 표본이 되겠지. 그리고 나는 그 기증자가 된다. 대령은 요한 모리츠를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밀러 대령은 모리츠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는 모리츠가 인류원, 즉 독일 민족관에서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 꿈은 언젠가는 실현될 거요. 현재로서는 이 청년에게 그 혈통에 적합한 직책을 알선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알맞은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요. 나는 영웅족의 기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게르만족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인종이므로 어떻게든 군인이 되도록 해줘야겠어. 장교들은 대령의 말에 찬성했다. 대령의 제안에 공감이 갔던 것이다. 대령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당번 사병을 시켜 자기 가방을 가져오게 해서 정보국이라는 도장이 찍힌 종이 위에 요한 모리츠를 돌격대 사병으로 추천한다고 쓰고 병적 등록을 위한 추천장을 썼다. 그리고 그 종이를 공장 감독관에게 내밀며 말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게 지금 즉시 말이야. 밀러 대령은 웃음을 머금고 요한 모리츠 쪽을 돌아봤다. 4달 중으로 군복을 입고 찍은 자네 사진이 필요하네. 자네가 소속된 영웅족에 관한 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야. 나는 그것을 제벨 박사에게도 한 장 보낼 생각이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자네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자네 얼굴을 보게 될 걸세. 82. 이 사람은 군무에 적당치 않네. 징병기의 군의관 대위는 요한 모리츠의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모리츠의 오른쪽 폐에는 여러 개의 반점이 나 있었는데 군인이 되려면 튼튼한 폐를 가져야 했다. 모리츠가 밀려대령과 만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다. 요한 모리츠는 군인이 되면 하루에 빵 1개와 물이 새지 않는 큼지막한 구두와 따뜻한 군복을 배급받는 등 받는 등 잘 먹고 담배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보니 한편으로 잘 됐구나 싶기도 했다. 이자는 총사령부와 국립연구소에 계신 밀려 대령이 추천했군. 군의관은 서류를 뒤척이며 말했다. 그러면 떨어뜨릴 수 없지. 새 군의관은 일제히 모리츠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사무 같은 걸 볼 수 있나? 민간인으로서 직업은 뭐지? 대위가 물었다. 농사꾼입니다. 모리츠가 대답했다. 군의관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모리츠에게 잠시 밖에 나가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그가 부름을 받고 안에 들어가자 군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니 영장을 가지고 부대로 가보라고 했다. 자네는 보초 임무를 맡게 되네. 사무는 볼 수 없으니까 경비대에 배치될 걸세. 83.
징계자 수용소의 소장이 점심시간을 알리는 호각을 부렀다. 사병 요한 모리츠는 그 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다. 그는 자기가 보초막에 서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채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밥그릇을 가지러 갈 참이었다. 그러다가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다. 난 왜 이렇게 바보일까? 그는 총대를 양손으로 꽉 검어지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젠 내가 포로가 아니라 보초라는 걸 또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야. 그는 이 경비대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호출 신호가 울릴 때마다 이와 같은 반사작용을 일으켰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박히지 않았던 것이다. 수용소 주위에 둘러쳐진 철조망과 줄지어 서 있는 포로들을 보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오랜 세월을 수용소에서 보내는 동안 그는 평생 포로로 살아가리라는 생각이 그 피 속에 그리고 피부 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포로 신세를 면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른 사병이 교대하러 와도 모리츠는 그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숲 소답에 길게 늘어선 포로들을 보면서 모리츠는 자기가 보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자기 차례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포로들 틈에 끼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리츠는 첫날부터 포로들 중에 안면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고 눈으로 찾아보았다. 그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놀랐다. 독일에서만 해도 12군데가 되는 수용소를 옮겨 다녔으니까 이 스트라플라게르 포로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포로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멀리 아는 얼굴이 나타나자 자기가 군인이란 걸 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조제프, 조제프. 마당에 모여있던 포로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조제프도 그를 쳐다보았으나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다. 그 프랑스인은 모리츠를 알아보지 못했다. 모리츠는 다시 한번 불렀다. 조제프는 발걸음을 멈추고 식기를 든 채 그를 주시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알아보지 못하고 더욱 멀리 가버렸다. 자네 나 모르겠나? 나 야노스 모리츠야. 모리츠가 외쳤다. 살베스 크라베. 프랑스인은 말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야 모리츠를 알아본 것이다. 그는 밥그릇을 땅에 놓고 가시 철조망을 향해 걸어갔다. 자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지, 장? 조제프가 물었다.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되었는가를 대충 얘기해 주었다. 조제프는 그 전보다 독일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곳으로 왔지? 탈출한 지 5일 만에 붙잡혔어. 조제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베아트리스에게 편지 한 장 전해줄 수 없겠나? 우리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서 벌써 넉 달 동안이나 그녀의 소식을 모르고 있네 하고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주소를 물었다. 프랑스에는 종이 쪽지에 주소를 적었다. 조제프가 주소를 쓰는 동안에 사병 요한 모리츠는 호주머니에서 어젯밤 부대에서 배급받은 담배를 꺼내 철조망 너머로 수용소 마당에 서 있는 프랑스인의 발밑에다 던졌다. 내일 또 담배와 빵을 갖다 줄게. 편지는 오늘 저녁에 꼭 붙이겠네. 조제프는 허리를 굽혀 담뱃갑을 주운 다음 베아트리스의 주소가 적힌 종이로 작은 돌멩이를 싸서 던졌다. 그런데 종이는 철조망 중턱에 떨어졌다. 조제프는 다시 주소를 쓰려고 했다. 그만둬. 내가 가서 집어올게. 나는 철조망 가까이 가더라도 총살당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요한 모리츠가 초소의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저 멀리서 자기와 교대할 하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모리츠는 재빨리 계단 위로 올라가 조제프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교대할 하사가 오니 종이를 주울 수가 없군. 내일 9시에 내가 또 보초를 쓰니까 그때 종이를 주워 오겠네. 그럼 잘 있게. 살베스 크라베. 조제프가 말했다. 조제프는 담배에다 불을 붙이며 멀리 사라져갔다. 그는 이전과 똑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전보다 약간 더 찢어지고 얼굴도 더욱 야위어 보였다. 그 수용소와 식사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일은 빵 한 개를 몽땅 제 친구에게 주어야지. 하사와 교대를 하는 동안 요한 모리츠는 멀어져가는 조제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84. 그날 밤 요한 모리츠는 몹시 열이 났다. 다음날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조제프가 철조망 근처에서 약속한 빵과 담배를 받으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워와야 한다는 생각도 났다.
그 프랑스인이 헛되이 자기를 기다리다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가엾은 조제프, 빵을 얻기 위해 날이 밝기를 초조히 기다렸을 텐데 하고 요한 모리츠는 생각했다. 그는 며칠만 지나면 몸이 회복되어 매일같이 빵을 갖다주고 베아트리스의 편지도 전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의 병은 독한 폐렴이어서 그 후 2달 동안 육군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번 주일 안에는 퇴원할 수 있네. 퇴원 후 30일 동안 요양 휴가를 받게 될 거야. 2월 1일 군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휴가를 얻는다면 조제프를 만나러 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프랑스에는 아마도 매일같이 모리츠가 베아트리스의 주소를 가지고 가서 편지를 붙여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또한 그가 약속한 빵과 담배도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 모리츠는 요양 휴가를 단념하고 곧 중대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자넨 아직 몸을 돌봐야 하네. 잘 먹고 안정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넨 죽을지도 몰라.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낼지나 생각해 두라고 군의관이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나도 이해하네. 자넨 갈 곳이 없다는 걸 말이야. 회복기 환자들이 가는 결핵 요양원으로 자네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그곳은 자네에게 알맞은 곳이 아닌 것 같아. 자네에게는 좀 더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거든. 요한 모리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의사가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맞혔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바라는 것은 돈도 요양원도 좋은 음식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그리웠던 것이다. 자네에게는 간호도 해주고 보살펴줄 여성이 필요하단 말이네. 자네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병은 영영 낫지 않을 거야. 요양소에 가면 여자는 많지. 그러나 그 여자들은 그저 성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뿐이야. 지금 자네와 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런 여자는 도움이 안 돼.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지 자극이 아니란 말이네. 의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내린 진단에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이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직업의식은 자신에게 애정과 가족적인 분위기와 자신감과 한 여성의 헌신적인 친절이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는 환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약으로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딱하게도 그런 약을 주지 않으면 환자는 나을 수 없는 것이다. 의사의 눈은 진료 카드를 들고 곁에 서 있는 간호사에게 쏠렸다. 힐다 양, 어머니와 함께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지? 여자가 물었다. 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엄숙하게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기다리는 사병처럼 신뢰감에 찬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싱긋 웃었다.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눈치였다. 힐다 양에게 요한 모리츠 군을 맡길 테니 남편처럼 시중을 들어주게.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시켜서 데리고 와야 해. 원대 복귀하기 전에 내가 그를 볼 수 있게 말이야. 그에게는 애인도 되고 누나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필요하거든. 알겠습니다, 선생님. 힐다는 분홍색 뺨에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아가씨였다. 나이는 20살,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퉁퉁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다시 주시해보고는 요한 모리츠에게 필요한 애정을 그녀가 지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금발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갈색 머리는 환자에겐 덜 좋거든. 금발은 바라보기만 해도 환자의 마음이 가라앉는데 의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기회에 당신에게도 보름간의 휴가를 주겠어. 그동안 성의껏 그의 건강을 살펴주도록 해. 음식은 매일 병원 식당으로 가지러 와도 좋아. 그렇지만 집에서도 음식을 장만해야 해. 그에게는 공동 취사장에서 만든 음식이 아닌 정성을 기울여 만든 식사가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힐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동료들이 모두 자기를 부러워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로 떨어진 방이 있나? 그럼요, 있고 말고요. 힐다는 대답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드나? 의사는 말하고 나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이 사람의 퇴원증과 두 사람의 휴가증, 2인분의 30일간 식량 배급표, 그리고 특배권을 받을 수속을 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힐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다. 잘 가게. 하루빨리 회복되어 돌아와 주게.
의사는 밖으로 나가다 말고 요한 모리츠를 돌아보며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85. 요한 모리츠는 병원 마당을 내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당 끝에 철조망이 보였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두 손에 그의 눈을 가렸다. 뒤를 돌아보니 힐다였다. 모리츠는 그녀의 존재나 의사의 말을 깜빡 잊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회계과에 가서 봉급을 타오세요. 퇴원증과 휴가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휴가증도 받았어요. 힐다는 말을 빨리 했다. 그녀는 그가 군복을 입는 걸 거들어 주었다. 스웨터 밑으로 손을 넣어 옷을 바로 입혀 주었는데 요한 모리츠는 자기 가슴 위에 닿는 힐다의 손길을 느꼈다. 그 손은 정든 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손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모리츠가 마치 자기 자식이나 남편인 것처럼 친근한 태도로 옷을 입혀주었다. 지금까지 힐다는 그를 서먹서먹하고 냉정한 태도로 대해왔던 것이다. 그에게 약을 주고 열을 재고는 곧 나가버리곤 했다. 그러던 그녀가 지금은 갑자기 다정하고 친근해진 것이다. 스잔나나 율리스카보다도 더 친밀하게 된 것이다. 모리츠는 힐다가 자기에게 반했다는 걸 느꼈다. 의사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모리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게까지 된 것이다.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결을 스치며 스웨트를 바로잡아주고 웃옷의 단추를 채워주는 그녀의 손길은 사랑에 빠진 여인의 손길과 같았다. 의사가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 침대를 하나 가져가도 좋다고 하셨어요. 외과의 크고 하얀 침대와 양틀로 된 이불 두 채도 주신대요. 내 침대는 둘이서 자기엔 너무 작거든요. 힐다는 벌써 침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당신을 너무 흥분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옳은 말씀이에요. 당신은 중한 병을 앓고 나은 거니까요. 그러나 일주일간 식이요법을 한 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안정을 하면 모든 게 금방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진단 말이오? 모리츠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재빨리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차차 알게 되겠죠. 요한 모리츠는 봉급을 탔다. 그러나 별로 즐겁지가 않았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참호를 파는 공사나 단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수용소에 보초를 서라는 명령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힐다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근사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인 것이다. 어떠한 명령도 그를 즐겁게 해주지는 않았다. 86.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나는 다시 2주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 모리츠와 같이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힐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어제 나한테 결혼하자고 말했죠? 그건 진심이야. 모리츠는 지난밤 힐다와 그녀의 어머니와 같이 포도주를 5병이나 마신 생각이 났다. 결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두르기만 하면 나는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휴가가 연장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와 세관과 2,000마르크의 장려금도 받게 돼요. 당신은 근무가 있는 날에만 중대에서 자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당장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모리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힐다는 그가 수속을 밟느라고 휴가를 허비하는 것이 싫어서 잠자코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꼼짝 말고 지금처럼 집에서 조용히 쉬어요. 필요한 수속은 모두 내가 하겠어요. 호적계와 주택관리부, 배급소와 노무국, 그리고 경찰서 등 어디든 가야 할 곳은 내가 다니겠어요. 당신은 절대 안정을 해야 하니까요. 요한 모리츠는 힐다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둘이 결혼을 한다면 그 결과는 이로운일 뿐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했다. 방 3개에다 욕실과 부엌이 딸린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2,000마르크도 받았고 침구와 속옷, 가구, 부엌, 세간들, 나무, 석탄, 포도주, 결혼식용 고기, 라디오 등 많은 물건들을 받았다. 결혼을 안 했더라면 억울할 뻔했지 뭐예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힐다는 중대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는 모리츠를 거들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중대에서 자는 것보다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하지요. 그렇죠? 그야 물론이지. 모리츠가 대답했다. 저녁에 내가 만든 음식이 중대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지 않아요? 힐다는 말할 수 없이 기쁜 표정이었다. 2달 후엔 임신 신고를 하고 당신이 점심도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휴가를 받겠어요. 그러면 식량 배급도 많이 타게 돼요. 임신한 여자는 식량표 3장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살이 찐 당신을 보고 싶은걸요. 힐다, 당신은 마음씨가 참 곱군. 요한 모리츠는 웃으며 말했다. 87. 판타나의 헌병대는 개시해야 할 2통의 통첩을 받았다. 헌병 니콜라이 드보레스코는 그 서류를 읽었다. 유대인 모리츠 이온, 야곱 또는 양겔이라 부르는 이자는 전국 경찰서에서 지명 수배받고 있는 인물임. 그는 수용소를 탈출한 죄수임. 그자를 숨겨준다든가 소재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함. 그 통첩장의 오른쪽 끝에는 요한 모리츠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녀석이 정말 유대인이었구나. 소장은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사병 한 명을 불렀다. 총을 메고 가서 이 유대인의 아비와 어미를 당장 붙잡아와. 그리고 이 통첩장은 바깥벽에다 붙여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여야 돼. 판타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장은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알렉산드로 코르가 사제가 헌병대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구부정한 어깨에 팔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마 후에 하사가 돌아왔다. 마누라만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은 알아 누워 있습니다. 소장은 벌컥 화를 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싶었던 것이다. 명령이라면 강제로라도 끌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불을 들쳐보았더니 온몸이 마치 가죽 부대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요한 모리츠의 아버지를 신문하는 것은 단념했다. 그는 사병에게 명령하여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들어오게 했다. 아리스티차는 화가 치밀어 시퍼레진 얼굴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일로 큰 죄인을 다루듯이 총자루를 둘러맨 헌병을 시켜 나를 불러오게 한 거요? 도둑이나 죄인이 모자라서 선량한 사람까지 붙잡기라도 했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쁜 짓이라도 했단 말이요? 아리스티차는 버럭 화를 냈다. 헌병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화가 나서 헌병대 소장을 보면 두 누나를 빼놓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신이 죄인이어서 데려온 것은 아니요. 그러나 당신 아들이 전국에 수배된 죄인이라 말이요. 아리스티차는 소장이 내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렇게 말랐지 불쌍한 것. 요한의 깡마른 모습을 보니 틀림없이 무척 고생을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읽어보시오, 소장이 명령했다. 읽어보면 뭘 해? 이 사진만 봐도 내 아들이 굶주리고 이한테 물어뜯기고 매를 맞은 채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뻔하지 않소. 그런데 뭘 또 읽어보라는 거요? 난 이것만 봐도 충분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면서 소리쳤다. 헌병은 큰 소리로 통첩장을 읽기 시작했다. 아리스티차는 첫 구절을 듣자 곧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다시 읽어봐요, 헌병나리. 아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당신은 유대인 모리츠 이온이라고 했겠다? 만일 당신이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닐 거요. 내게는 유대인 아들은 없으니까. 소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아리스티차는 아들의 여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또 눈물을 쏟았다. 어때? 당신 아들이 맞지? 소장이 물었다. 틀림없이 내 아들이요. 아이고 가엾어라. 내 자식을 잡아넣은 그 죄 많은 놈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들이라고 확인했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거요? 틀림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내가 읽는 걸 들어두는 게 당신에게 유리할 거요. 당신이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당신은 단순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오. 난 상관의 말을 믿을 뿐이요. 이 서류는 당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니까 감히 거역 못할 신성한 것이요. 그리고 여기엔 당신 아들이 유대인이라고 쓰여 있단 말이요. 한 번만 더 내 아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해봐라. 눈가를 빼내버릴 테니. 그래도 나를 약 올릴 거요? 불쌍한 내 새끼. 집을 나갈 때는 참나무처럼 튼튼하고 자랑스러워 보였는데 아, 이 꼴이 되다니. 뼈하고 가죽만 남았구나. 당국을 모욕해서는 안 돼. 말을 듣지 않으면 수사관을 모욕한 죄로 고소할 테다. 소장이 소리쳤다. 난 이혼을 말이요. 내 남편하고 만들어지 경찰 당국하고 만든 건 아니야. 그 자식을 뱃속에서 키운 사람은 나요. 젖을 먹인 것도 바로 나지. 당국이 아니라 말이요. 그런 내가 그 애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나 내무부에서 발행한 이 통첩장에 모리츠 이혼은 유대인이라고 씌어 있지 않소. 그 내무부인지 뭔지 그런 말을 할 배짱이 있거든. 여기 내 앞에 와서 그 하라고 해. 내 뱃속에 있던 아들을 나보다 더 잘 안다고 떠들기만 해봐라. 그놈의 낯짝에다 침을 뱉어 줄 테니.
당신이 틀림없는 루마니아인이라면 아마 당신 남편이 유대인이겠지. 어쨌든 당신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임에 틀림없어. 이것은 공문서란 말이오. 아마 당신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오. 당신 혹시 술 취한 것 아니오? 내가 나 자신이 어느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어느 종교의 신을 믿는지 모른단 말이오? 성모상이 문제가 아니오. 유대인인데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혈통이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나 남편의 피는 그리스도 교도의 피란 말이야. 오히려 내 아들을 감옥에 가두어놓고 고초를 겪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사교도들이야. 당신 남편이 그리스도교라는 건 확실하오?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여자와 달리 남자들은 보다 쉽게 그 증거가 눈에 띄거든. 아마 당신은 그러한 자세한 면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35년간 내 옆에서 잠을 잔 내가 모르다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리스티자는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다. 깔보도 같이 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가 하는 것쯤은 알 텐데 내가 3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잔 남편에 대해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애를 만들었는지 당국이 나보다 더 잘 아는 모양이지? 내 뱃속에서 길렀고 내 젖을 먹고 자란 그 애의 일이라면 당국이나 관리는 물론 당신까지도 나에게 와서 물어봐야 당연한 게 아니오? 아리스티차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잉크병을 노려보았다. 화가 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게 붉게 보였다. 그녀가 집에서 헌병의 머릿개로 던져버리려는 그 잉크병도, 벽도, 헌병의 얼굴도 모두 붉게 보였다. 헌병은 상대방의 시선이 잉크병을 노려보고 있음을 알자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그것을 끌어당겼다. 아리스티차는 마치 관리의 목을 움켜잡듯이 손가락으로 자기 치마를 움켜잡았다. 잉크병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자기 최후의 무기까지 빼앗긴 것처럼 분노가 치밀었다. 아리스티차는 이를 부두득 갈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거머쥐고는 순식간에 머리 위로 걷어 올렸다. 아리스티차의 주름 잡힌 넓은 치마는 마치 폭풍에 휘말려 올라가듯 머리 위에서 휘날렸다. 속치마도 말려 올라갔다. 주름살 투성이에 올리브색이 도는 피부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났다. 거무쭉쭉한 빈 주머니 같은 젖이 양쪽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헌병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아리스티차의 벌거벗은 육체를 정면에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현병은 보다 못해 두 손을 감아버렸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담배기 울리고 천장에서 흰 횟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아리스티차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목신 클렉슨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헌병의 귀에 울려왔다. 이게 내 대답이다. 네 놈이나 네가 떠받드는 높은 분이나 차례차례 와서 이거나 감상하라지. 88. 아리스티차는 집에 돌아오자 어깨를 덮었던 목도리를 벗어놓고 난로 앞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다. 나무를 넣어 불을 지피고 길고 빨간 불꽃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양반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이는 환자니까. 마음을 괴롭히서는 안 돼.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리스티차는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똑바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억울하게 유대인으로 몰려 5년 동안이나 여러 감옥소에서 경찰 당국자와 헌병의 고문을 받았을 이혼을 생각했다. 가엾은 녀석, 이혼은 유대인이 아니야. 정말 유대인이었다면 바보같이 자기를 붙잡아가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어? 그런데 이혼은 마음이 착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단 말이야. 또 그놈들의 매에 못이게 유대인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헌병당국이 그 애를 유대인으로 확신한 거야. 아리스티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래도 투표 용지처럼 푸른 종이에 아들의 사진이 실려 헌병대 문간 게시판에 붙어 있다는 것을 남편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혼이 비루묵은 강아지처럼 바싹 말랐더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가슴 아파할 테니까. 그렇지만 헌병놈이 이혼이 유대인이라고 고집하더라는 것만은 얘기해 줘야지. 여보 양쿠, 좀 일어나 봐요. 낮에 그렇게 자면 밤에 못 잘 텐데. 아리스티차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아내가 깨우면 언제나 자는 체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걸로 보아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말하기가 싫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양쿠, 헌병놈이 당신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뻔뻔스런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놈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었지.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았다. 35년간 같이 살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남편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바가지를 끓는 것도 남편이 너무나 착한 호인이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남들에게 항상 쏟기만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아리스티차는 진정으로 정성껏 남편을 받들었다. 양쿠, 내일 아침에도 병이 낫지 않으면 시내로 가서 의사를 불러올게요. 돼지 한 마리를 팔아 치료비를 대줘. 당신이 낳은 후에 한 마리 다시 사오면 된다고요. 하여간 당신이 얼른 나아야겠어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보, 담배 한 대 드릴 테니 말 좀 해봐요. 당신 주려고 한 대 숨겨두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선반 위에서 남편한테 주려고 얻어놓았던 담배를 꺼냈다. 당신 머리맡에 성냥이 있죠? 그녀는 담배를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그 옛날 신혼초에 아침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남편 입에 물려주었던 것처럼 자기 손으로 남편의 입에 담배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담배 냄새를 맡고는 두 손은 감은 채 입술만 반쯤 불린다는 걸 아리스티차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퉁퉁 부은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리스티차가 담배를 입술에 갖다 대도 꼼짝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양쿠?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었다. 남편을 매만지던 아리스티차의 손끝에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마를 짚어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인은 죽어 있었다. 아리스티차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멈춰 서서 죽은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다. 조금 전에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그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여 침대 옆에 놓았다. 그녀는 목을 놓아 울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89. 아리스티차는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었다. 목소리도 쉬었다. 목이 쉬어 나오지 않는 울음소리로 통곡을 했다. 그러다가 지치자 죽은 사람 곁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러나 그녀의 괴로운 심정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마저 지쳐버리고 말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리스티차는 외롭게 자기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고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느껴졌었다. 그녀는 다시 울어보려 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피웠다. 불 위에 물을 올리고 저녁 식사를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문에 커튼도 내렸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홀로 남았다는 생각에 몹시 뼈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지쳐서 정신이 멍해졌다. 그녀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리스티차는 죽은 사람이 무섭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매장하기까지 사흘 밤을 그녀는 이 집에서 시체와 단둘이 보내야 했다. 아리스티차는 헌병의 말이 생각났다. 아마 당신 남편이 유대인이겠지.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물이 끓고 있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누울 수는 있었다. 그러나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반드시 무엇이든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과 육체 모두 너무나 커다란 슬픔에 쌓여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역시 외로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창가로 가서 커튼을 한 차례 열어보고는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귓가에서 헌병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마 당신 남편이 유대인이겠지? 아리스티차는 죽은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들추었다. 시체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가 입은 바지와 셔츠를 쳐다보았다. 오리 굵은 천으로 만든 그 바지, 자기가 수십 번 빨고 다려 입혔던 것이었다. 그녀는 바지의 끈을 풀고 무릎 아래로 끌어내렸다. 죽은 사람의 살갗은 보랏빛이었다. 부끄러울 게 뭐람, 내 남편인데. 아리스티차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둘이 한창 젊었던 시절에 남편의 알몸으로 자기 곁에 누웠던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 그 사람의 육체는 보랏빛이 되어 있었다. 아마 당신 남편이 유대인이겠지? 다시 한번 아리스티차의 귓가에 이 말이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배꼽 아래로 가져와 남편의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것도 눈꺼풀이나 코나 입술처럼 보랏빛이었으며 싸늘했다.
아리스티차는 얼른 손을 치웠다. 몸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급히 남편의 바지를 올리고 이불을 덮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성호를 그었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나님, 알맞은 때에 손을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성호를 그었다. 만약 제가 보았더라면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졌을 겁니다. 큰 죄를 지을 뻔했지요. 하지만 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리스티차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용서하세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양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그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당신도 잘 아실 거예요. 그 헌병과 경찰 당국이 내 머릿속에 이 죄스러운 생각을 불어준 거예요. 그놈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 불에 태워 죽여야 해요. 아리스티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90. 400요한 모리츠는 5명의 포로들을 감시하며 길을 걸어갔다. 아침 7시였다. 집 앞을 지나갈 때 힐다가 창문가에 나와 손을 흔들었다. 아들 프란츠를 안고 있었다. 힐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아버지 좀 보렴. 철모를 쏘고 총을 매셨네. 프란츠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기였다. 모리츠가 총을 메고 포로들을 감시하면서 시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 애가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힐다는 매일 아침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그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요한 모리츠는 남은 길을 가면서 어린 자식과 힐다 생각을 했다. 포로들은 거리를 빠져나와서 목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모리츠는 총을 어깨에 메고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어느 다리에 도착했다. 여기가 그들의 일터였다. 강물은 바싹 말라 있었다. 강 기슭에 이르자 포로들은 모리츠를 돌아보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여기까지 오면 아무도 그들을 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살베 스크라베, 잘 잤나? 한 포로가 다정스럽게 모리츠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조제프였다. 살베 스크라베, 모리츠가 대답했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악수를 한 다음 총을 바위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그리고 외투 호주머니를 뒤져 빵 한 덩어리와 담배 5갑을 꺼냈다. 자네 돈이 아직도 15마르크나 남아있네. 모리츠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제프에게 담배를 내밀었다. 비누는 사지 못해서 내일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네. 그는 옆구리에 달린 자루같이 생긴 주머니에서 빵 한 개를 꺼내 조제프에게 주었다. 포로들은 앉아 담배를 피웠다. 모리츠도 담배를 피웠다. 이 다리에서 작업을 하게 한 후로 그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반시간쯤 모리츠와 함께 쉬면서 소리내어 웃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점심때까지 일을 했다. 포로들이나 모리츠에게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는 자기 주소로 프랑스에서 오는 그들의 편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담배나 빵 등 그들이 부탁하는 물건들을 시내에서 사다 주었다. 모리츠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일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들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는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포로들은 말렸지만 모리츠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다. 5명 모두 지식인이어서 일을 하는 게 아주 서툴렀다. 그래서 이런 일에 능숙한 모리츠는 삽을 들고 그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장, 오늘은 자네와 의논할 게 있어. 조제프가 말했다. 다른 포로들은 일어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돌멩이에 부딪히는 괭이 소리와 삽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우리들은 탈출할 걸세.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안으로 우리 5사람이 같이 탈출할 작정이야. 모리츠와 단둘이 있게 되자 조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모리츠는 프랑스인을 쳐다보았다. 조제프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제프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내가 자네나 다른 포로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탈출하겠다는 거야? 자네들은 내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나? 모리츠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네들이 탈출해도 내가 총을 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자네는 잘 알고 있네. 난 자네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총을 쏘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감옥살이를 해야 한단 말이야. 하긴 자네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우린 꼭 탈출해야 해. 하지만 자네는 감금되지 않을 걸세. 조제프가 말했다. 모리츠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중대에 가면 내 직책을 바꿔달라고 하겠네. 내일 아침부터는 나는 자네들과 같이 이 다리로 오지 않을 거야.
자네들이 탈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 난 남을 죽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싫단 말이야. 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네. 그리고 이미 수년간 지겨운 감옥살이도 해보았고. 하여튼 자네한테 내일부터 난 자네들과 같이 오지 않겠네. 내가 같이 있지 않을 때 탈출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네. 자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자네 무엇 때문에 우리 계획을 자세히 들여보려 하지 않지? 조제프가 물었다. 자네도 우리와 같이 탈출하자는 거야. 난 탈출할 이유가 없어. 내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 그리고 갇혀 있지도 않아. 만약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탈출할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야. 모리츠는 즉시 대꾸했다. 하지만 자네도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신세야. 단지 자네는 어깨에 총을 맨 노예고 우리들은 총이 없는 노예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 점만 빼면 우리는 똑같은 노예야. 그러니 자네도 탈출해야 하네. 내일 아침부터 절대로 자네들과 같이 오지 않겠네. 모리츠는 이렇게 말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봐 친구, 우린 자네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전쟁은 곧 끝난다네. 연합군이 진격에 오고 있어. 자네가 그 돌격대의 군복을 입은 채 연합군에게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자네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고. 어리석은 소리 말게. 연합군에 오더라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네. 난 누구에게도 나쁜 짓은 안 했는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연합군은 공정하다고 하던데 뭘. 그러나 자네는 연합군의 적이거든. 또한 프랑스의 적이야. 내 조국과 연합군의 적이라 말이야. 내가 프랑스의 적이라고? 나는 자네들에게 빵과 담배 등 원하는 걸 전부 사주었는데 그것이 내가 프랑스의 적이어서 그렇다는 건가? 요한 모리츠는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묻고는 피우던 담배를 내던졌다. 자네들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난 지금까지 나를 자네들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자네는 독일 편이고 독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자넨 히틀러의 군인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네. 내게 맥주 한 병이 생겼을 때 그걸 독일 사람들과 같이 마셨나? 아니면 자네들과 함께 마셨나? 내가 중대에서 마셨나? 아니면 여기 이 다리 밑으로 와서 자네들과 같이 마셨나? 모리츠는 골이 잔뜩 나서 물었다. 대답 좀 해봐, 조제프. 내가 가진 담배를 누구와 같이 피우고 있지?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은 누구한테 찌끄렸단 말인가? 그자들인가? 아니면 자네들인가? 난 중대에서 독일인들과 말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들이라고는 자네들 뿐이야. 그건 내가 자네들 편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자네들은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다니. 자네가 방금 내가 독일인 편이라고 했으니 말인데 내가 독일인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 난 옛날에도 자네들 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네들 편이야. 입으로 담배를 가져가는 모리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네는 연합군이 나를 10년이나 20년쯤 진역살이를 시킬 거라고 했지. 나를 집어넣는 건 결국 프랑스인들이겠지. 그렇지? 그래. 만일 프랑스군이 들어오면 그들은 자네를 감옥에다 집어넣을 거야. 조제프가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의라는 건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자들이 와서 나를 총살시킨다 해도 조금도 아쉽지 않아. 세상 만사가 옳지 못하고 조제프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동지들까지 날 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두 살아서 뭘 하겠나? 내일부터 난 자네들과 함께 이 다리에 오지 않겠어. 탈출하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라고. 난 그 일에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들이 체포된다 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이 받는 일 없이 자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겠지만 말이야. 도망치려는 포로를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난 자네들과 함께 탈출할 생각은 없네. 자네들 때문에 남은 생애를 옥살이로 허비할 수야 없지.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이 자네를 구해주겠다는 걸세. 진심으로 자네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자네를 프랑스로 데려가고 싶어. 조제프가 말했다. 나는 여기에 아내와 자식이 있어. 그리고 자네들과 같이 갈 수는 없단 말이야. 몇 달 안에 반드시 연합군이 들어올 거야. 그때 우리들이 자네 아내와 자식을 프랑스로 데려다 줄게. 나는 파리 교회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 자넨 거기서 살면 되잖나? 자네는 농사꾼이야. 농장을 일구어서 돈을 벌면 다음엔 땅도 사고 집도 지을 수 있지.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야. 사람들도 모두 착하고 종전 후 패전국 독일에서 자넨 뭘 하겠다는 거지? 제발 우리들과 함께 탈출하세.
그렇게 할 수 없네. 자네 아내에게 우리가 다시 와서 프랑스로 데려갈 때까지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주겠네. 그녀를 생각해서 우리는 5천 마르크를 준비해 두었어. 몇 달 후엔 우리가 돌아와서 자네 아내를 데리고 갈 테니까. 만약 자네가 프랑스인 포로를 5명이나 살려준다면 프랑스는 반드시 자네에게 그 은혜를 갚을 걸세. 어때? 뭐라고 대답하겠나? 요한 모리츠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는 줄곧 프랑스에 가서 소유하게 될 농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서 사게 될 토지와 새로 지을 집, 그리고 힐다와 프란츠와 함께 살아갈 생활을 그려보는 데 열중했다. 또 아이가 생기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모리츠는 자신이 미래를 생각하며 빈것이 웃고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탈출할 수 없어. 91. 힐다는 대문까지 나와 요한 모리츠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외출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영화 구경을 가자는 것이었다. 모리츠는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줄곧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전부 전선의 전투 상황을 찍은 UFA 사진뿐이었는데 부서진 탱크와 타버린 집들과 죽은 사람들이 보였다. 또 지도도 나왔다. 전선은 독일 국경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모리츠는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요람 속에서 잠이 든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서나 잠이 오지 않았다. 힐다, 만일 독일이 항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리츠가 말했다. 독일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요. 힐다가 대답했다. 모리츠는 영화에 나온 전선의 전투 장면과 지도와 조제프, 그리고 요람 속의 아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힐다, 내 생각에는 독일이 전쟁에 질 것만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난 포로가 되겠지. 그러면 당신과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기든가 아니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독일 국민은 한 사람도 피점령국 독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우다 죽는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죽지 않으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자들이 당할 일이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면 나는 아이와 함께 제일 먼저 자살하겠어요. 패배하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독일은 전쟁에 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요. 힐다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다. 요한 모리츠는 힐다와 프란츠를 생각했다. 둘 다 죽은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는 밤새도록 연합군이 독일에 들어와 탱크를 몰고 집 앞에 와 있는 꿈을 꾸었다. 또 힐다가 총으로 요람 속에 있는 프란츠를 쏘아 죽이고 나서 자살하는 꿈도 꾸었다. 모리츠는 전신이 땀에 젖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떴다. 창문 밖이 훤했다. 벌써 동이 튼 것이다. 힐다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모리츠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살며시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갈아입고 중대로 갔다. 어제 마음먹었던 보직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그가 오는 걸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무척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모리츠가 자기들과 같이 일터에 가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살베스 크라베, 잘 잤나? 다리 밑에 도착하자 조제프는 어느 때처럼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어젯밤에 꾼 여러 가지 꿈들, 특히 힐다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꿈을 생각해냈다. 조제프, 만약 독일군이 항복하면 자넨 틀림없이 내 아내의 자식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겠나? 모리츠가 물었다. 연합군 군대가 여기 진격해오자마자 데려다 주겠네. 자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네. 요한 모리츠는 총을 옆에다 놓고 프랑스인들에게 영화관에서 돌아와서 힐다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자네들이 너무 늦게 와서 내 처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프랑스인들은 반드시 연합군의 선봉 부대를 따라 이곳에 오겠노라고 요한 모리츠에게 약속했다. 모리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만 약속해 준다면 난 자네들과 같이 가겠네. 언제 탈출하겠나? 내일 아침에 우리들은 다른 날처럼 일하러 나와서는 수용소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자네는 프랑스를 위해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걸세. 프랑스는 자네에게 반드시 훈장을 줄 거야. 조제프가 말했다. 나는 절대로 프랑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야. 난 힐다를 잘 알거든. 그 여자는 자기가 말한 건 꼭 실행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만일 우리가 제때 오지 못하면 반드시 아기를 안고 자살하고 말 거야. 아내와 자식 둘 다 죽고 만다 말이야.
그녀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네. 모리츠는 계속 말했다. 자네는 어째서 내가 프랑스를 위해 탈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넨 배운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을 테니 틀림없이 나보다는 많은 것을 알겠지. 나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게다가 대체 나와 프랑스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게는 사랑스러운 자식과 아내가 있는데 그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뿐이야. 나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자네들과 함께 탈출하는 거야. 이유는 그것뿐이야. 92. 트라이안 코르가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 외교 우편을 통해 몇 자 적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대로 즉시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하시며 웃으셔도 좋고 신경과민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단 곧 답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소식이니까요. 제 소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4장을 쓰고 있는데 흰 토끼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계노예는 자기들이 가는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빛은 점점 꺼져갑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운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키스를 보냅니다. 1944년 8월 20일 달마티아의 라구세에서 트라이안과 노라. 예, 이렇게 해서 제3장이 끝났습니다. 4장 내용을 이 편지가 암시하고 있네요.